자, 이번 시간에는 232조 양도소득세 세 계산에 관련된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양도소득세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이 머릿속에 딱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 세법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때 부과된 게 취득세,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면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거죠. 어느 당시 가액에 대해서 요 취득 당시의 가액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취득한 이후 뭐 하다가 보유해서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그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뭐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뭐 종합부동산세. 특히 요때에 여기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국세, 취득세부터 등록면허세에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까지는 무슨 세? 지방세. 그 얘기죠. 그러다가 이 부동산을 뭐 하면 양도를 하게 되면 이때 이 양도자한테 부과되는 게 바로 뭐다고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그냥 세법을 단순히 법조문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미 사회생활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다 이해하시고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에다 갖다 붙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처음부터 맨 땅에 다 그냥 세법 조문을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다른 과목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미 등기를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등기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분도 계실 테고 저는 아예 등기부에 그냥 쌓여갖고 살아본 경험도 있고요. 집단 기표하면 뭐 몇천 세대, 3천 세대, 4천 세대 막 한 번 대출 기표하면 정신 못 차리고요. 그래서 손도 엄청나게 배워보고요. 자, 지금 저는 양도소득세 요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때 양도자한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인데 이 양도소득세는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보유세와는 달리 양도 당시 양도가의 전액을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양도 당시 양도가에서 당초 취득 당시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뭐한 금액? 뺀 금액. 요걸 우리 뭐라 그러고? 양도 차익이라 하는 거고 요 양도 차익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뭐로 보아서? 소득으로 보아서 때리는 세금이 바로 뭐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이런 걸 여러분이 또 고객한테 나가시면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결국은 여러분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업 종사잖아. 그럼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자, 그래서 결론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가셔야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얘기죠. 그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출발점이 뭐다, 여러분? 양도가액이죠. 출발점이 양도가액이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에 팔았는데 그 얘기죠. 5억 원에 팔았다. 이때 5억 원은 실가다, 시가다?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그러면 이 양도가 5억을 다 과세하니? 아니, 여기서 뭘 빼라?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빼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외우려고만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요걸 우리 뭐라 그런다고,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런다? 양도 차익이라는 거죠. 그래, 너 얼마 주고 산 건데, 3억 주고 샀다고? 알았어. 실가, 시가? 실가. 재작년에도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요 양도 차익 계산해봐라. 양도 차익 계산해봐라 놓고 자료가 두 가지가 제시가 됐죠. 기준 시가를 제시하고 실지 거래가액을 제시하고. 그래서 기준 시가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제시하고 실지 거래가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제시해놓고 양도 차익 계산해봐라. 그럼 여러분 뭘로 계산해야 되는가 당연히? 뭘로 계산하라고요? 실가로 계산하라고요. 이게 대원칙이야. 실가로 계산하라고. 뭐 하나도 어려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부동산은 대부분 자본적 자산에서 단기간 사용이다, 장기간 사용이다. 장기간 보유죠, 장기간. 그러면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져서 요 차익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동산이란 본래의 특성상 장기 보유하다 보니까 양도 차익이 너무 커지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 보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도입하는 게 바로 뭐냐?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외울 필요가 없죠. 딱 써져 있잖아. 아, 얘는 뭐한 자산에 대해서 장기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제를 해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들어가면 이자가 들어가면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나는 안 해주는 거다는 얘기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이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한 세부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차감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 하냐? 양도소득 금액이랍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왜냐? 이거는 세법상의 용어니까. 이거를 양도소득 금액이라 하겠다라고 법에서 명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공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특별 공제가 있으니까 그에 대응되는 무슨 공제가 있겠구나? 기본 공제가 있겠구나. 이걸 우리는 뭐라냐? 양도소득 기본 공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 특별한 놈한테만 공제를 해주면 어떻게 해? 일반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일반인한테도 공제를 해주겠다. 이게 무슨 공제, 여러분? 기본 공제. 아, 키 큰 사람이 있으면 키 작은 사람도 있고 저같이. 민법이 있으면 저같이 세법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대응해 주겠다. 특별 공제에 대응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여러분? 기본 공제. 외우시지 말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나온 금액을 우리는 세법에서 뭐라고 그런가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화한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건 세법에서 그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걸 과세가액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최종적으로 확정된 과세가액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1년 내내 외치는 게 과표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해라. 과표가 나오면 무조건 세율이라 했죠. 과, 세, 산 외우라고 그랬죠. 이거는. 청계산, 수락산이 아니라 뭐야? 과세산. 참.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떤 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율이다.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그 얘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되는 거죠. 여기서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을 받는다면 세액 공제나 감면을 빼라.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뭘 하느냐? 더 이상 칠판이 적다. 못 내려가면 더 내려가야 됩니다. 이스키 이걸 외우라고? 너는 이것만 떠드니까 외우지만 난 이걸 어떻게 외웠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구조를, 계산 구조를. 실제 시험에서도 요 계산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도 몇 번씩 나왔어요, 초창기에는. 요 계산 순서 구하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양도 가액로부터 출발해서 최소한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어디까지는? 산출세까지는. 근데 가만히 보면 과세산 이건 따로 외울 필요가 없네. 그리고 양도세는 뭐를 기본으로 한다, 여러분? 양도 차익을 기본으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건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죠? 항상 양도세는 양도 차익을 기본으로 하잖아. 그래서 요 계산 구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그 교수님 어렵지 않은데요. 아, 그래요? 어떻게 외우셨길래요? 자, 잘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외우신대요? 양치, 양장, 양양양양양 시켜. 끝났지. 다 외우셨대요. 양치, 양장, 양양양양.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첫 번째 양이 뭔데요? 그랬더니 김양. 두 번째 양은 뭐냐? 박양일걸.
그분 아직도 저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외우시고 할 때 일단 기본 뭘 깔고 들어가죠, 여러분? 양도 차이. 이 그림을 통해서 계속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양도수는. 거기서 뭘 차감해라? 장기,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장기 보유 특별 문제. 그럼 요걸 보니까 차장. 양도 차이가 때 차액이다, 장.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란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란다, 금액. 그래서 금자가 중요한가. 그래서 금. 그럼 특별공제 대응되는 게 뭐야? 기본공제. 그럼 이거 외우면 차장, 금기, 나머지 과세산. 끝났죠, 뭐. 어떻게 한다고요? 차장, 금기, 과세산. 요걸 이제 랩을 해주면 돼. 차장, 금기, 과세산, 요. 그러니까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다가 노래 부를 때 간주 중일 때 놀지 말고 이런 거 치고 들어가. 차장, 금기, 과세산, 요, 딱 하면 뭐. 외워서 좋고. 노래방에서도 공부하잖아. 앞으로 암기 기법을 많이 말씀드릴 텐데. 근데 이런 거 두세 번만 하면 돼. 오늘 전철 타고 가시다 여러분 버스 그 전철에서 차장, 금기, 과세산 요 딱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보면 씩 웃어주면 돼. 아, 갔구나. 그거 12칸 차례 쫙 한 번만 돌아보세요. 12칸. 그러면 다 외워지죠. 칸칸마다 웃어주기 힘들면 뭐 하면 돼? 꼭 꼽으면 돼. 꼭 꼽고. 한 번은 그 전철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종로 2가인가요? 여기서 어떤 여자가 젊은 여성이 나왔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근데 자기가 사회생활 할 때 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잘 못한대. 그래서 그걸 연습한다고 해갖고 그 학원에서 학생들을 전철 안에서 자기 표현을 하게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많은 데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누구누구인데 지금 뭐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서 제가 평소에 대인관계에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잘 못해서 그걸 좀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떠들다가 또 다음 칸 들어갔고 또 다음 칸 문 열고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그걸 계속 하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학원 선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배운다고요? 차장금기, 과세산. 뭐 간단하잖아. 요걸 여러분 아저씨 앞에서 저녁 드신 아저씨 앞에서 차장금기, 과세산 요 딱 그래 보세요. 아저씨 숟가락 던지겠죠. 그럼 무식한 놈 딱 그러고 이게 뭐냐고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면 끝났어요, 여러분 게임. 뭐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차장금기, 과세산. 자, 여기서 여러분 출전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계산 구조상 출전이 제일 좋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내가 출전하면 여기서 어디를 건드릴까? 여기서 출전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출전이 제일 좋아하는 용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출전이 여기서 문제네. 요 계산 과정에서. 어디를 시비 걸 것 같아요? 자, 첫째. 여기를 좋아합니다. 출제. 왜 얘를 좋아하냐면 얘는 어디까지는 공제한 금액이지만 양도처에서 뭐까지 공제한 금액이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를 한 후의 금액을 말하고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하기 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 중간에 딱 있죠. 무슨 공제와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의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양도소득. 그러니까 출전이 요걸 좋아한단 말이야. 다음 중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인 거와 아닌 거 구분해봐라 그 얘기예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인 거 아닌 거 이거 구분해봐라 그 얘기야.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은 어디까지고? 특별공제까지가 고려 대상이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요 계산 구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그걸 아시되 절대 여러분 기출문제를 보셔서 공부를 하시되 기출문제 자체를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기출문제는 절대 그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 그대로 안 나옵니다. 왜? 공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에서 물었던 부분을 또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는 절대 안 낸다는 얘기야. 그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교수님 저는 기출문제 다 봐고 해설하고 다 외웠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면 다 풀려요. 100점 맞아요. 그런데 왜 모의고사나 보나 실전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오나요?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그분은 뭘 잘못한 거예요?
그냥 그 문제의 답을 외웠을 뿐이지 그 물어보는 섹터에 대한 정리가 안 된 거죠. 그걸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나온 거죠. 자, 또 이 계산 구정이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출제는 이대로 못 물어보죠. 이건 이미 노출됐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음 중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인 거 아닌 거 구분해. 여기서 잘라버리죠. 그러면 요 밑에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세액공제는 산출세 계산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위에 가가 고려 대상.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또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으로 순서를 옳게 표현한 걸 잡아내봐라. 이렇게 물어보죠. 양도차익 계산 과정 순서를 옳게 표현한 거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양도가액, 필요경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요 순서를 잡아내봐라.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까지 순서를 잡아내봐라.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계산 구조는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엉뚱하게도 차장근기 과세선이라도 정리를 해달라.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양도소득세 세 계산까지 해서 실제 시험과 관계없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별표 3개. 양도차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양도차익이 틀려버리면 양도차익 계산을 잘못하면 무조건 산출세액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이 사람은 가산세 두들겨 맞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제일. 요 계산 구조에서 가장 시험에 나오는 게 양도차익이죠. 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지 거래가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과 기준시가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기준시가가 원칙이었습니다. 기준시가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문제를 보면 기준시가 양도차익 계산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왜? 이걸로 계산하러 왔어요. 그러나 2006년부터는 이제 실지 거래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론 내면 지금 현재 이게 원칙이고 이게 극히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이후에는 기준시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봅니까? 실지 거래가 양도차익 계산 구조 이거 설명해보라. 그러니까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규정의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걸 여러분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예전에는 기준시가 양도차익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아주 자주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거 쎄빠지게 했어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기준시간 양도차익 계산 구조 설명하고 암기 방법 어떻게 배운다 그런 거 다 설명되는 거죠. 그런데 2006년도 이후에 뭐가 도입되면서 실가가 도입되면서 얘가 빠져버리고 얘로 가버립니다. 그전에는 다 뭘로 계산했어요, 여러분? 기준시가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고위 공무원들 그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열립니다. 그럼 그 당시에 가끔 가다 제가 이제 우리 세무 전문가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양도 당시 실지 양도가액이 7억 원이었다. 근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이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얼마 양도한 걸 보라고 예전에는? 5억 원에 양도한 걸 보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양도소득세 계산했다고. 양도가액을. 그때 인사청문회에 나온 국회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이 야! 너 왜 부동산 7억 원에 팔아놓고 5억 원에 양도한 걸로 했어? 너 이거 양도소에 포탈한 거냐 이 사람아 나쁜 사람 아니야? 계속 몰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도자도 모르죠. 세무사가 계산해 줬을 테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잘 몰랐습니다. 그런 거죠. 아니 이게 원칙이었던 거야. 그 당시는. 그러니까 알아야 면정한다. 이걸 알아야. 그 당시에는 기준시가로 세법에 계산하게 됐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양도차익 계산해서 양도가액이 5억 원에 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됐던 거죠. 근데 너 7억 원에 팔았고 5억 원에 양도한 걸 신고한 거 아니냐 하고 막 몰아붙이는 거죠. 무식한 놈들. 그거야.
근데 지금은 안 나와, 기준시가 문제가. 예전처럼 기준시간 양도차 계산 문제 안 나와. 왜 안 나와, 이제? 이거 하니까 이거 안 물어본다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별로 이쪽을 설명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 또 어떤 분이 오셔갖고, 저쪽 학원 선생님 이거 1시간 내내 이거 하고 있는데 왜 당신 한마디도 안 하냐? 무식하노. 바뀌고 있는 건데 모르고 있어요. 그게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 뭐야, 여러분? 실가. 그래서 요즘에는 뭐가 많이 나왔어요? 실가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또 예외 규정이 있어요. 최근 3년에는 요거 묻다가 이걸 하도 물어보니까 이제 문제 물어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예외 요쪽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2014년도 25회 때도 요 예외 규정 나왔어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설마 이것까지 내겠어?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계산 문제로. 이거는 저 예상 못했어요. 저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제 강의가 다 이미 동영상으로서 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안 했다는 걸 했다고 그러고 했다는 걸 안 했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야, 이런 문제까지 꼭 내야 되느냐. 거의 써먹지도 않는 규정. 물론 실무에서는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런 예외 규정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분 절대 똑같지 않다. 그 흘러갑니다. 패턴이. 그걸 예측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 예측은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올 거다. 그걸 강의 시간에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요즘은 뭐가 대세다? 실가. 근데 워낙 많이 나왔다, 최근에. 그러니까 출제는 문제 내기가 고민스러운가. 또 냈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4번 정도가 예외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에 대한 양도 차익 계산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작년에는 실질거래가 취득가를 계산할 때 실질 취득거래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물어봤어. 계산 문제. 이건 저도 예상 못했어요.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설마 여기까지 저 규정이 있는 거예요. 구석에 있는 거. 근데 그것까지 내겠어 그랬는데 내더라고요. 나쁜 쉐. 그러니까 요즘 세법 문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게 나옵니다. 난이도가 보면 선생들도 야, 이 정도까지 내야 되느냐? 공인중개사한테? 세무사한테 물어볼 거, 공인회계사한테 물어볼 거, 우리한테 물어. 그래서 여러분 결론, 이 양도차익 계산 구조가 제일 중요하고 결론 실가와 실지가와 뭐가 있다? 기준시가. 근데 여러분 요 기준시가는 지방세에서 보았던 뭐와 유사하냐면 이게 바로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고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라고 그러는 거고 국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기준시가라고 한다. 여기서 여러분 공통점 찾으세요. 얘와 얘 공통점 찾으시라고요. 네, 시가. 얘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를 기준해서 시가를 기준해서 나온 가액인데 이거는 실질거래가액이다? 실질거래가액이에요? 아니. 실질거래가액이 아니라서 이거는 누가 정해놓은 가액이다? 과세권자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이다고요? 평가한 가액이다가 평가액. 실가가 아니라 평가액이야. 누가 정해놓은 가액이다고요? 과세관청이. 얘는 누가 정해놓은 가액이에요? 양도자라는 납세무자가 정해놓은 가액이에요. 달라. 결정 주체가. 실가는 누가 결정하고 여러분 양도자라는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뭐는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은 납세의무자가 정한 가액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에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물건별로 뭐한 가액이라고요? 평가이다. 과세물건별로 평가한 가액.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요 실질거래가 양도차익이 나와 있는 거죠. 양도차익. 이게 기본입니다. 실질거래 양도차익. 그리고 이러한 실질거래가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는 예외 규정. 그래서 최근에는 어디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 예외 규정에서 나오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실질거래가액을 뭘로 계산한다면 실질거래가로 계산한다면 자,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로 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실지 양도 가액이 되는 거죠. 자, 필요 경비를 뭘로 계산하라고요? 실가로 계산하고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실제 필요 경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지 양도가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실지 거래가에 의한 양도 차익이라 하는 거죠. 외우는 거 아니야? 구조에다가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정리해 주시오. 그러면 실지 양도가액은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이건 따로 설명할 필요 없어. 내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서 받은 뭐야? 대가, 총수익 금액이죠. 내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서 받은 대가. 거기서 이 실지 총수익 금액을 어디서 들어간 뭐가 있다면 실지 필요 경비를 빼라 그 얘기죠. 그런데 이때 이 실제 필요 경비는 뭐 할 때도 발생하고 기본이 뭐죠, 여러분? 취득가액이죠. 그리고 뭐 할 때도 발생하죠, 여러분? 보유할 때도 발생하죠. 뭐 할 때도 발생하죠? 양도할 때도 발생하죠. 그래서 요 실지 취득가액을 발생 시점에 따라서 실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로 구분해서 이러한 비용을 합한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실제 필요 경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시험에서는 뭘 물어보느냐 여기서 출제위원은 요 계산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를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거 물어보는 거야. 실제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되니 안 되니. 실제 필요 경비에 해당하면 실제 양도가에서 무슨 항목이 되는 거고 차감 항목이 되는 것이고 실제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 차익에서 차감 항목, 양도가에서 차감 항목이 못 되는 거고. 결국 양도 차익은 뭐에 따라서 관련돼서 이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루어진 거니까 고쳐 못 고쳐? 못 고치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 건드리려면 이쪽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 실제 필요 경비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뭐와 실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뭐한 금액이다고요? 더한 금액이다고요. 시험은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전통적인 실가 양도차익 계산 문제죠. 근데 워낙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출제는 이걸 내려면은 문제 만들기가 힘들어. 왜? 이미 다 노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안 나왔던 문제 내자 하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자꾸 예외로 가는 거죠. 예외로. 이건 안 물어봤으니까. 자, 여러분 출제위원한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출제위원 교수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내주십시오 하고 선정 의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째,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실제 시험 문제 출제 요령. 그 다음에 이 출제위원 교수님한테 산업인력관리공단 사이트에서 출제위원만 볼 수 있는 기출문제를 볼 수 있는 과거의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공개되기 전에 예전 문제는 다 추정한 겁니다. 복원한 거예요. 복원 문제입니다. 복원 문제. 이거를 볼 수 있는 비밀번호를 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라고 그걸 보게 하죠. 그러면 출제위원들은 그걸 보죠. 쭉 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최근에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낼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그럼 뭐를 봐야 돼? 기출문제 봐야죠. 그 기출에서 최근에 언급됐던 부분은 어떻게 돼? 제껴져 무조건. 그러니까 과거의 기출문제는 여러분의 공부의 방향과 범위를 제시한다면 실전 대비는 이제 예상이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제시돼요. 출제위원한테 제시가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뭐 얻게 해달라? 이의 제기할 수 없게끔 답을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누가 이의 제기를 못할 수 있는 명확관하게 답을 결론내 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본다는 얘기야. 과거에 나왔던.
그러니까 과거 문제는 여러분이 반드시 보시되 그거는 공부의 방향과 범위를 제시하는 거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그대로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거 얘기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실지 거래한 양도체 계산할 때는 여러분은 초점을 어디다 맞췄어야 된다. 실제 필요 경비의 범위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문제야. 여기서 내면은 시험이 쉬워지는 거고 여기서 벗어나면은 이제 예외로 가면 어려워지는 거고 그 얘기죠 뭐. 자, 그럼 이거 잡시다. 근데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요. 아, 얘는 뭐 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구나. 취득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구나. 어렵지 않잖아. 얘는 뭐 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구나. 양도. 그러면 얘는 뭐야? 중간에. 취득, 양도. 중간에 뭐야? 아, 얘는 뭐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죠. 그러면 과거에 요 실지 거래가 필요 경비를 물어볼 때는 출전이 어디를 제일 좋았냐? 여기를 좋아했어요. 여기를 좋아했어요. 과거. 그러니까 과거 문제 보시면 다 패턴이 나와요. 과거는 이 문제를 좋아했단 말이야. 왜 좋아했냐면 얘는 자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고 이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과 대응되는 게 바로 뭐냐? 수익적 지출액이에요, 여러분. 비용으로 지출은 했는데 하나는 뭘로 구분하고요? 자본적 지출액으로 구분하고 하나는 수익적 지출액으로 구분하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로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뭐는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출전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였죠. 근데 이미 몇 번씩 나왔어. 그러니까 출전 이거 내 이제 내 못 내? 못 내죠. 그래서 나오는 게 어디서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물어보죠. 이게 변하는 거야. 문제 출제하는 변하는 패턴이야 이게. 패턴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문제 이것만 열심히 외우면 이 사람은 틀리는 거죠. 왜? 출전 이거 안 내거든요. 답으로 안 하거든요. 어디서 유가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난이도를 올리려면 여기서 물어볼 것이고 난이도를 평이하게 주려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실제 거래 양도체 보시면 보세요. 비용이 뭐와 실제 취득가의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죠. 여기에 해당하면 실제 필요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있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금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데 그중에서 가장 평이한 난이도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게 뭐였다는 얘기야? 수익적 지출액이었다는 얘기죠. 적어놓으세요.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다 아니다? 아니다. 뭐지만 자본적 지출액이죠. 이때 자본적 지출액이 뭐냐? 거기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 1번. 각각의 1번이 정의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거기 써졌죠. 당해자산의 자 밑줄 들어갑니다. 내용연수 연장 밑줄 반드시 밑줄 쳐야 됩니다. 또는 가치의 증가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 실제 기출문제도 풀어보겠지만 가치 증가를 수반함. 다 이렇게 제시하죠. 가치의 증가를 수반함. 그러면 출제는 여러분부터 뭐라고 메시지 전달한가? 출제인이 문제 지문, 그 보기 지문에 이러한 비용에서 가치가 증가됨. 이렇게 단서를 제시가 됐다고. 그러면 이 비용의 지출에서 가치가 증가됐다는 건 여러분한테 뭘 얘기한 거야? 자본적 지출액이다라는 거를 제시하는 거죠.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자본적 지출액이라 표현하자고 네가 자본적 지출액이 뭔지를 알아? 하고 해서 그 의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은 반드시 자본적 지출액에서는 둘 중에 하나야 된다.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 이게 자본적 지출액으로 계산하기엔 대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거기 책에다 적어놓으셨죠? 수익적 지출액은 뭐냐? 적어놓으세요. 그 자산에 대한 현상 유지나 또는 원상 회복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수선비를 바로 뭐라 하냐? 수익적 지출액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은 여러분 하나같이 다 자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들어간 수선비입니다. 근데 그 수선비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큰 거면 어디로 가고
자본적 지출액으로 가는 거고 그 상대적 중요성이 떨어지면 수익적 지출액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문제예요. 이런 게 전통적인 평이한 난이도에서 출제될 수 있는 범위. 요즘 이런 문제 잘 안 나오죠. 옛날 문제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갖고 제가 201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여러분한테 뭘 부탁했냐? 스무 문제 다 맞히지 마세요 그랬어요. 스무 문제 다 맞히지 말라고 그랬다고. 한 2개 정도는 좀 틀려주세요 그랬어요. 왜? 여러분이 다 맞히면 출제하는 문제를 난이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후학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만점은 맞지 마세요 그랬어. 근데 지금 뭐라 그래? 10개라도 좀 맞아주세요 그럽니다. 옛날 문제 보면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옛날 문제 보면 어머 야 이렇게 나오면 내가 다 맞추겠다 그렇게 느껴. 근데 최근 문제 보면은 이게 어디 있는가 책에서 찾지 못해. 책에서 못 찾아. 저 구석에 있는 거 내니까. 2014년도 15했던 토지 구분 문제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 열심히 했어. 이 정도 범위를 벗어나면 그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해주십시오 했어. 근데 올해 나왔는데 그 우리가 한 범위를 오버해서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실제 책을 보면 알겠지만 어디 있는 규정을 나왔는지 제가 다 끄집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곡소리입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래도 민계공만 공부합니다. 세법은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뭐냐? 나올 것만 찍어주세요. 스키야. 그거 찍을 능력 있으면 내가 미아래 가서 돗자리 깔고 앉았지. 그죠? 한 문제당 10만 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10만 원 복제받고 나온다 안 나온다 복제받고. 그게 더 낫지. 솔직히 몰라요 저도. 100% 어떻게 알아. 다만 요 정도까지는 나올 것이다. 여러분하고 저 같이 합의 보면서 공부하는 거죠 뭐. 그럼 현상 유지 또는 원상 예보. 요건 뭐야 여러분? 수익적 주제. 자 근데 출제 봐요 여러분. 제가 옛날 문제 다 분석해 드릴 거야. 요건 몇 번 내니까 이제 출제는 요걸 못 내. 그러니까 이제 요걸 수익적 지출액이라 뭐라 하지 않고 시험에 이렇게 냈죠. 그 자산의 현상 유지 또는 원상 회복과 관련된 수선비 요렇게 또 내네 시험에. 그럼 출제는 여러분한테 요걸 뭘 물어본가? 현상 유지 또는 원상 회복과 관련된 수선비니까 뭐고? 수익적 지출액이고 수익적 지출액이니까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몇 번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못 내. 못 내니까 이제 어디 건드리니까 이쪽 건드리는 겁니다. 이쪽. 그래서 요즘도 만약에 올해 여러분 시험 볼 때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면 출제는 반드시 여기서 답을 요구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답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기출문제 변화는 패턴을 분석해서 이번에는 어디를 찔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결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다는 얘기야 지금. 시험 여기죠. 실질 취득가이죠. 근데 이때 취득은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져요. 취득의 유형. 자, 가장 일반적인 취득이 매입 등으로 인한 유상취득이죠. 이게 공인중개사 개입하는 바로 거기 나와 있죠. 우리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죠. 밑줄 타인으로부터 매입. 이게 가장 일반적인 취득가액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죠, 여러분? 자가건설, 신축이죠. 건물을 뭐 했을 때? 신축했을 때. 요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하나 있죠. 그 밖에 취득.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무슨 취득? 무상 취득했을 때 실질 취득가액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 얘기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서 몇 번 적용하는가? 1번.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가액? 매입가액이 나오는 거죠. 매입가액. 내가 건물 신축한 건물 양도한 건데요. 신축한 건물 양도한 건데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나오는가? 건설 원가가 나오는 거죠.
나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건데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건데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무상, 상속, 증여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시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바로 그러면 상속을 받았을 때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 그 당시 무슨 가에? 시가.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이 흐름에 따라서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신경 쓸 건 이것밖에 없잖아. 무상 취득할 때 누차 1년 내내 배쳐되는 거. 무슨 가액으로 하라? 시가로 가져라. 상속을 받았을 때, 증여를 받았을 때 그 당시의 뭘로 하라? 시가. 이게 바로 상속세, 증여세, 과세가액이니까 이 셋 중에 하나 잡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매매로 취득했든지 원시 취득했든지 무상으로 취득했든지 당연히 여기다 뭐가 되는가? 취득세 등 비용이죠.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이 있다면 더 해줘라.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나오는 구조를 이해하셔야죠. 그걸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냐고. 그죠? 예, 여기 건설원가 없는데, 아니, 이 건설원가를 그 원가 요소별로 구분한 거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 건설원가이구나. 이 셋 중에 하나 골라놓고 매매를 취득해도 취득세 낼 것이고 건물 신축해도 취득세 낼 것이고 그죠? 상속 증여받아 뭐 냈을 테니까 취득세 낼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기본적으로 취득세 등 있다면 기타 부대비용 더해줘라. 아무것도 아니야. 이 과정을 설명을 해놓고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해야지 이 과정이 나오는 도출 과정을 설명해놓고 여러분한테 외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무조건 외우면서 세법은 싫어 그러는 거죠. 선생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나온 건지. 이거 여러분. 그 다음에 실질 취득가액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 거기 보시면은 예, 2번이 아주 중요하죠. 2번.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은 포함하되 부당의 예산 부인해야 한 시가초과액 여기는 제외죠. 그러니까 요거 건들기 좋죠. 출전 입장에서 뭐 포함과 제외 순서 싹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 만드는 요령을 여러분 아시란 얘기야. 기본적으로 나올 때 이런 걸 현재 가치 할인 차감 포함, 현재 그다음에 부당 예산 부인해야 한 시가초과액은 뭐하다? 제외, 포함 제외 살짝 바꾼다니까 출전 순서. 그런데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일단 단서 보세요. 뭐 부당해. 우리 세법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양도소득세에서 부당예산 부인 규정. 최근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2014년도 강의할 때도 이거 입에 거품 물면서 설명드렸죠. 부당예산 부인 규정. 우리 수험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어떤 분은 과감하게 웃으면서 포기합니다. 에이씨, 들어도 모르겠네. 그러면 차라리 웃으면서 포기하자. 으하하. 그러면서 버립니다. 근데 시험에는 나옵니다. 우린 나올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모르겠다. 그건 선생 잘못이죠. 제 잘못이죠. 여러분한테 이해를 못하게끔 설명한 거니까. 제 잘못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딱 눈치 빠르신 분은 딱 여기 기분 나쁜 말이 있어 없어? 있잖아. 여기 무슨 말? 부당. 그러면 세법은 부당한 놈이니까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생각합시다. 필요경비는 과세관청은 높은 걸 선호한다? 낮은 걸 선호한다? 그죠? 과세관청은 가급적 이걸 선호하죠.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죠. 왜? 이게 작아야 과세되는 가액이 어떻게 하니까? 크죠. 그럼 거꾸로 양도자는 이걸 어떻게 돼? 높여야 되죠. 그래서 양도차가 어떻게 되니까? 줄여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라고.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세법을 보란 얘기야. 그냥 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세법 진짜 어렵습니다. 세법이 진짜 법주문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법 볼 때마다 아주 돌아버립니다. 고민하고. 세법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 나실 때 국세청이나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서 세법 한번 조문 와보세요. 완전히 암호입니다. 암호. 진짜 어렵습니다. 뭐 민법, 공법
밀지 마라 그래. 어려워요. 여러분이 한번 서점에 나가셔갖고 세법 관련 서적 한번 보세요. 진짜 무식합니다. 진짜 무식합니다. 세법 책들이. 종합소득세 하나만 양장판 제일 큰 책에 두께는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하나만. 양도소득세만 이 정도 크기입니다. 두께가 실제 두께가. 무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잖아. 제가 하라는 데까지만 잡으세요. 일단 여러분 눈치 빠르면 부당예산 부인 규정은 나쁜 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필요기물에 인정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러면 현재 가치 할인 차감만 알면 되죠. 자,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여러분 학교에서 이미 배우셨어요. 시간의 가치 배우셨나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을 일정 현재 시점에서 시장 이자율로 할인하여 평가한 가격을 뭐라 하는 거고? 현재 가치. 이걸 우리는 학교에서 뭐라고 그러고? 현가라고 하는 거고.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시장 이자율로 복리로 계산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고? 미래 가치. 이걸 학교에서 뭐라고 하는 거고? 내가. 그죠? 까불고 있어. 그게 학교에서 나온 학문이에요? 아니, 우리 경영학 재무관리에서 나온 용어야. 재무관리인데 그 재무관리에서 나오는 미래가치, 현재가치를 그대로 학계론이라는 데에서 쓰면은 미안하니까 요걸 뭘로 바꾼가? 현가, 내가 그렇게 바꾼가.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현재가치, 미래가치 이걸 학계론에서 부동산 학이라는 고유 학문상의 용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재무관리 전통적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못하고 요거를 현가, 내가 그런 거죠. 대출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하는가? 저당상수, 저당, 모기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계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부동산학은 뭐다? 종합학문이다. 들으셨나요? 부동산 학이라는 정의를 내릴 때 그러죠. 종합학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짬뽕이다. 고유 학문이다. 고유 학문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만 말씀드리면 돼요. 여기서 기본 개념에서. 현재 가치가 뭔지 봅시다. 현재 시점과 1기 말 2기 말, 3기 말 이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캐시플로우를 현재 시점에서의 여기 보이나? 밑으로 내려왔나? 자, 요거 기본 개념 설명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 현재죠? 배우셨죠? 다 이거? 학교에서 안 했나? 여기까지 아직? 합의 시간 같이? 했습니다. 했잖아. 했다는 걸 표시를 해줘야지. 자, 그러면 이때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1기 말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2기 말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3기 말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에서 1 플러스 R분의 n분의 1로 해서 요거를 뭐 한 거? 할인한 거. 요걸 우리 뭐라 그러는 거고 여러분? 요걸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현가 그러는 거고. 요 단순히 미래에 발생하는 흐름을 단순히 더한 걸 뭐라 그러는 거고? 명목 가치, 명목 가액 그러는 거죠. 그러면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를 비교하면 어디가 클 수밖에 없어요? 명목 가치가 클 수밖에 없죠. 왜? 얘는 현금 흐름을 단순히 뭐한 금액이고 더한 금액이고 현재 가치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의 시장 이자율로 뭐한 가니까 할인한 가치의 가격의 합이니까 뭐가 적을 수밖에 없어? 현재 가치가 적을 수밖에 없죠. 맞나요? 맞아요? 거꾸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로 뭐 한 거? 복리를 한 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고?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일시불로 움직이는 거냐, 연금으로 움직이는 거냐, 상수로 움직이는 거냐에 따라서 다 용어가 현가, 내가, 일시불, 연금, 상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나오는 근거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저는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이걸 학교에서 배우신 거고 이때에 요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와의 차액을 우리는 바로 뭐라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랍니다. 아,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있네. 결론 아셔야 돼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뭐다가 여러분?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와의 뭐를? 차액을 뭐라고 그러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해당 과세 기간별로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을 말하고, 그래서 결론 이거는 뭐를 말한다? 뭐를 말한다고요? 이자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자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이거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이 현금 흐름에 대한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 평가에 따른 차익으로서 발생하니까 나만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발생하는 거죠. 자 보세요. 내가 은행에다가 지금 예금을 했다. 100원을. 그때 이때 이자율을 10% 받기로 하고 1년에 예금을 찾기로 했다. 그러면 1년 후에 받는 금액은 얼마다? 110이죠. 왜? 이자 10% 더한 거잖아. 그래서 110이잖아. 그죠? 그걸 현재 시점으로 평가한 게 뭐가 되는 거고? 현재 가치. 요거를 미래 시점으로 평가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미래 가치죠. 그러면 이때 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차익은 왜 발생한다? 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요놈 때문에 그런 거죠. 요놈. 요거를 우리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자 비용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결론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 기본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거 이렇게 설명 못해? 개념 잡으시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뭐 다른 개념 잡으시고요. 이렇게 마지막 설명하죠. 제가 돈을 벌면은 세 가지를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첫째, 별장 하나, 제 연구실, 사무실로 하나 사용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들의 로망, 차를 하나 좀 멋진 거 사고 싶다. 비형 걸린 차 있죠? 비형 걸린 차 있잖아. 뭐 쌍 갈매기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비형 걸린 차가 좋아요. 자, 그래서 서초동 영업소 가서 비형 걸린 차 영업소 가서 아저씨 이거 비형 걸린 차 현금으로 얼마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한다. 할부로 구입하실 겁니까? 일시불로 구입하실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할부로 구입하예요. 그러면 3년 할부로 구입하면 얼마를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2억 정도만 달래. 그럼 내가 이거 현금 박치기 합시다. 일시불로 계산합시다. 3년 할부 상하지 않고 일시불로 내가 계산합니다. 그럼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얼마를 달래냐? 1억 5천만 원을 달래요. 가치가 같아야 달래요. 다를 수밖에 없죠. 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시간이 개입되니까. 시간이 개입되니까 그 개입된 시간에 대한 뭐가 발생하고?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이자가.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아니 아저씨 이 사람 나를 데리고 장난치나. 3년 구입하면 얼마라고 그러고 2억. 일시불로 구입하면 얼마 돼? 1억 5천만 원. 얼마 차이 발생해요? 5천만 원.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3년간 할부 기간에 따른 이자가 붙어서 얼마가 되는 거고 2억. 이걸 일시불로 끝나면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일시불은 줄어드는 거죠. 요때 요 할부 가액과 일시불의 차이. 우리가 이거 뭐라 한다 여러분?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결론 5천만 원 뭐예요 여러분?
이자죠. 이자. 할부 기간에 대한 이자죠. 이거는 나만 발생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구입하는 사람마다 다 발생하는 거예요? 다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때 발생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그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회계 처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회계 처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번이 일단 출전이 가장 건드기 좋은 기본입니다. 이거 말고도 범위는 더 넓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좀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으로 넘어가시면 1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에서 1번 다음에 중요한 게 3번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이 나오면 3번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해자산의 밑줄,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 이 세 가지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본적 지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얘가 자본적 지출액의 대표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 용도 변경이란 말이 나오거나 개량이나 이용편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잡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용도 변경할 때 용자 동그라미, 개량할 때 개자 동그라미, 이용편이 할 때 이자 동그라미 쳐놓고 보니까 뭐야? 오, 용계리. 뭐야 여러분? 용계리. 그러면 게임 끝나. 난 세법이 어렵다는 사람도 세법만큼 재미있는 법 과목이 어딨어 이 세상에. 그 원래 용갈인데 혀가 짧아서 용계리가 된 거야. 제 군대 고참 중에서 좀 약간 혀가 좀 짧아갖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무릎 꿇어! 그래야 되는데 이게 혀가 짧으니까 무릎 끄덕! 그래갖고 아, 그 고참이 뭐만 얘기만 하면 애들이 웃어. 이 새끼들이 나도 어떻게 보고 있어? 그러면서 왜 내가 얘기하면 웃어? 용도, 변경, 개량, 이용편 어떻게 외워져요 여러분? 용계리. 용계리.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잘 보세요. 4번도요. 끝자가 중요합니다.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공통점 찾으세요. 예, 부담금, 분담금 요 뭐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하죠 여러분? 세금 그럼 큰일 납니다. 끝자가 부담금, 분담금 끝나서 공과금입니다. 공과금. 얘도 관련 법률에서 강제적 징수금액입니다. 강제적 징수금. 뭐하고 똑같아요? 세금하고 똑같아요. 다만 세금하고 다른 점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거고요. 공과금은 공공단체가 부과합니다. 그래서 끝자가 뭐가 붙으면 부담금, 분담금. 제가 종합부동산세 환급할 10분 한번 오시라고 그랬는데 안 보이시네. 그분 그 이후로. 종합부동산세 환급 찾아주겠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끝자가 부담금, 분담금 잊지 마세요. 끝자가 부담금, 분담금. 예를 들어서 예전에 분담금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었냐면 학교용지 분담금 있었죠,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거기 입주자들한테 뭐라고 돼? 학교용지 분담금 부담시켰잖아. 대표적인 거죠. 공과금이죠. 근데 그 학교용지 분담금이 헌법재판소에서 유언 판결을 받았죠. 2007년도일까 아마 그럴 겁니다. 2006년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학교용지 분담금 뭐 개인당 100에서 100에서 200 정도 부담한 거 다 헌법재판소에서 무효 판결 받아서 유언 규정됐기 때문에 이거 환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강의를 할 때 돌아다니면서 환급 신청하세요. 그래서 몰랐던 분들 학교용지 분담금 많이 환급 받으셨어요. 근데 환급은 그냥 해줘. 환급 청구를 해야만 돼요. 청구를 해야만 돌려줍니다. 환급.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상담했던 분 종합부동산세 제가 설명드리면서 세대별 합산과세했던 거 무효 판결 받아서 세대별 합산과세했던 종합부동산세 환급 받습니다. 그랬었죠? 한번 정보를 했잖아. 소유자별 세대별 그 차이 말씀드렸잖아. 근데 그분 갖고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갖고 받을 수 있으면 받을게 해드렸더니 안 보이시네 그 이후로.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 도움되는 거 합니다. 자, 5번. 5번은 여러분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토지 밑줄 이용 편입.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 왔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3번 양도비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양도비. 써져 있죠. 1번이 정이야 여러분. 밑줄.
자산을 뭐하기 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재밌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직접 지출한 비용입니다. 직접 지출. 요거는 뭐로 말하냐? 현금을 수반하는 비용. 그러니까 장부상의 단순히 비용으로 잡은 간접 비용은 인정 안 되고요. 현금 지출을 수반하는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기 나왔죠.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뭐였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세무사 대행 수수료. 세무사 대행 수수료. 가끔은 다 저한테 들고 오는 분 계세요. 저한테 들고 오지 마세요. 게시판에 그런 거 질문하지 마시고 좀. 그 다음 계약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소개비. 여기 소개비가 바로 공인중개사 수수료죠. 그런 것 때문에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당해 자산을 뭐하는 과정에서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 비용을 양도비다. 그렇게만 받으시면 돼요. 근데 실무 나가면 2번이 중요합니다. 실무 나가시면. 부동산 취득할 때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 밑줄 이거는 여러분이 주택법에서 배울 겁니다. 토지개발법이나 도시개발법이나 국민주택채권을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유예자에게 만기 전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 차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게 발생하는 건지.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을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자, 밑줄 금융기관 외의자 적으세요. 실무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법무사. 법무사 등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회사 가서 판 거는 물론이지만 법무사한테 만기 전 중도 매각하게 되면은 그때 발생한 매각 차손을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주택법 아직 안 들어가셨죠? 국민주택채권 안 배우셨죠? 국민주택채권 제1종 채권, 제2종 채권이고 국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중도 상한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만기 상한만 인정됩니다. 이때 제1종 채권은 3년 채권, 5년 채권, 10년 채권, 15년 채권, 20년 채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주택은행 다닐 때 국민주택채권을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주택법 등에 따라서 국민주택채권을 약정 금액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구입한 국민주택채권 만기가 보통 여러분이 금액을 줄이려면 최장 20년 만기 상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국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여기 현재 가치 자 내가 지금 채권을 얼마치 매입했냐? 1,000만 원치 매입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몇 년 상환으로 하면 20년 만기 상환하는 거죠. 20년 만기 상환해갖고 20년 후에 원금을 찾는 채권을 사는 거죠. 사고 싶어서 사는 거야? 강제적으로 사는 거야? 강제적으로 삽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그러면은 내가 20년 후에 받게 되는 1,000만 원을 현재 시점에 이자율로 뭐하면 할인하면 당연히 명목가치는 명목가치 1,000만 원보다 현재 가치는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들어야죠.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이다 봅시다. 900만 원. 다른 말로 말하면 20년 후에 받는 1,000만 원 현재 시점의 시장 이자율 R로 할인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가치는 얼마라는 얘기야? 90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 차이 발생해요? 100만 원. 이때에 이 1,000만 원이라는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에 얼마? 100만 원. 이걸 뭐라 그런다고 아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20년 후에 받게 되는 1,000만 원을 지금 사게 되면 여러분은 얼마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야? 900만 원을 주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얼마 주고 산 거를 9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몇 년 보유해서 20년 후에서 만기 시점에서 얼마 받는다는 얘기야? 1,0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얼마 주고 사서 900 주고 사서 1,000만 원 받으니까 얼마? 100만 원. 요 100만 원이 뭐냐고? 채권 보유 기간에 따른 뭐라는 얘기야? 이자 비용이다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얼마 주고 사야 되는데? 900만 원 주고 산다. 그런데 주택법에 따르면 여러분은 국민주택채권을 살 때 900만 원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액면가에 1,000만 원 주고 다 삽니다. 그래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여러분한테 900만 원에 팔을 거 얼마에 액면가에 1,000만 원에 다 팔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제 더 주고 사는 거죠. 우리가 현재 가치 할인 배웠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얼마 주고 사면은
1,000만 원을 주고 사면은 나중에 20년 만기가 됐을 때 얼마 받는다는 얘기야? 1,000만 원 받는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이자 비용이 없어진 거죠. 근데 내가 사고 싶어서 하는가? 아니, 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매입해요. 그럼 나는 이 채권을 사는 순간 나는 손실 보는 거죠. 100만 원 손실 보잖아. 그럼 내가 이 채권을 20년 갖고 있어도 얼마 받아? 1,000만 원. 물론 표시 이자율에는 액면 이자는 받겠지만 현가 이한 이자는 못 받는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채권을 사자마자 20년을 갖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채권을 어떻게 돼? 사자마자 팔아야죠. 근데 국채이기 때문에 국민주택자는 전형적인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상한 청구하면 국가는 상환해주지 않습니다. 기다려. 몇 년까지? 20년까지 기다려. 안 돌려. 안 사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채권을 들고 어디 가는 거냐?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투자자한테 가는 거죠. 야, 네가 그럼 국가를 대신해서 니네 채권을 좀 사줘라. 그래서 은행에 가서 팔죠. 증권회사 가서 팔죠. 법무사한테 가서 팔죠. 그러면 여러분은 받을 때 얼마 사서? 1,000만 원 주고 사서 여러분한테 사는 투자자는 얼마 줘? 900만 원만 줍니다. 900만 원만. 그러면 이 투자자는 여러분한테 채권 얼마 주고 사서? 900만 원을 주고 사서 몇 년 보에서? 20년 보에서 얼마 받아먹겠다는 얘기야? 1,000만 원 받아먹겠다는 얘기야. 1,000만 원.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죠. 은행, 증권회사, 법무사죠.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법무사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죠, 여러분? 사법서사 그랬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사법서사. 사법서사가 국가고시로 전환되면서 법무사로 바뀐 겁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사법서사였고요. 사법서사는 우리 대부계 직원의 밥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갑이죠, 제가. 슈퍼갑입니다. 법무사하고 은행 대부계 직원은. 왜냐면 은행은 대부계 주임이 법무사한테 그 기표를, 등기 기표를 할당해 주니까.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은 집단 기표 2,000건, 3,000건, 4,000건 오면 혼자 못합니다. 등기부 최소 3장이죠. 그거 다 경찰지 붙고 소유자. 그러면 옆에서 법무사 사무실 와서 도와줘. 여직원이. 밤늦게까지 야근한다. 붉은 조명 아래서. 그러면 미스 김이었다가 나중에 보면 뭐가 돼? 형수님으로 바뀌어. 자, 그래서 이 국민주택채권을 법무사들이 많이 사죠. 그래서 여러분 등기소 가서 직접 등기하려면 제일 어려운 게 바로 뭐가요? 요 채권이야. 그럼 결론 냅시다,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짜리를 1,000만 원짜리 얼마 주고 산다? 1,000만 원 주고 산다. 근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900.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법무사인 은행이나 증권에서 법무사한테 받으면 여러분은 얼마 받는다? 900. 앉은 자리에서 얼마 손실 봐? 100. 이게 바로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국민주택채권 등의 중도 매각 차손입니다. 이거를 이 채권을 구입하게 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뭐하면 양도하면 그 손실을 뭘로 인정해 주겠다? 양도채권한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그 개념 이해하시고요. 실무 나가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강의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